안녕하세요. 미디어로 여는 세상의 박혜미입니다. 벌써 2008년의 마지막 달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미디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진행되었던 교육을 정리하고 또 내년 계획을 세우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미디어로 여는 세상에서도 지난 3년 동안의 방송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시작했던 미디어로 여는 세상이 아쉽게도 오늘 66회 방송을 끝으로 마치게 되었는데요. 교육 현장 모습, 다양한 지역의 교육 소식과 미디어 이슈들을 통해 미디어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하고자 했던 미디어로 여는 세상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신나는 미디어, 힘되는 미디어에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교육 현장은 시흥 매화동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사진전입니다. 시흥 매화동 어린이 사진전 프로젝트 우리 얘기를 들어봐는 어린이들이 직접 사진전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교육인데요. 지난 62회, 64회 두 번에 걸쳐 어떻게 사진전을 기획하고 준비해 나가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신나는 미디어, 힘되는 미디어에서는 어린이들이 오랜 준비 끝에 완성한 사진전 현장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틈으로 와. 틈. 이쪽 앞에 가면 틈이 있거든. 이쪽으로 와. 사진 전에.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10시. 나는 9시부터 와 있을 테니까 8시 기다리고 있고 지희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매화동 어린이 사진전 프로젝트의 사진전을 하루 앞둔 11월 21일. 사진전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 아이들과 교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몇 시에 올 거야? 예석이? 9시요. 10시. 9시. 아이들은 자신들의 사진전이 내일 열린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딴청이다. 말을 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스텝이고 우리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낚시 공비장 간다고. 못 가겠는데. 그래? 건이 이쪽으로 와줄래? 내일 오전이랑 오후랑 무슨 일들을 자기 이름이 어느 역할에 들어가 있는지 잘 들어. 그럼 나 보기 떴다. 범기야, 잘 들어봐. 예. 오전에 안내에 보기야 전화기 넣자. 오전에 안내를 맡은 사람들은 다원이. 교사들은 아이들 스스로 사진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오전 얘기하는 거야. 오전에 사람들 와서 여기에 무슨 사진전이 있고 여기 무슨 사진전이 있고 우리 사진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야. 다원이, 호정이, 정훈이. 예! 저 안 해요! 간식은 아이들은 딴청을 부리는가 싶더니 자신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박명록. 싫어요. 싫어요. 간식은 정훈이랑 예선이가 할 거고요. 오후에 제가. 오후에 박명록은 오빠 호정이랑 갈라고 다원이가. 오빠.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이게 너무 없잖아. 재밌지? 그리고 얘기를 했지. 이거는 너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활동이 아니라 손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독이고 불만을 토로하는 아이들을 설득하기도 하면서 사진전 최종 점검을 함께 해나가는 교사들. 쉽진 않지만 사진전을 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아이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쭉 돌면서 우리 사진전 이 공간, 틈이라는 공간이 사진전 최종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를 점검을 한 다음에 헤어지고 내일 10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가 찍은 인물 사진들 중에 최고의 사진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지희의 아이디어는 신발장에다 사진을 붙여놓고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진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설레어요. 이 사진 예쁘다. 저 사진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11월 22일. 드디어 매화동 어린이 사진전 9명의 이야기가 열리는 날이다. 긴긴 회의에 힘들어하며 이리저리 도망다니기도 했었지만 사진 찍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좋아했던 아이들. 오늘은 그 9 아이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사람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다. 저희도 궁금해요. 뭐라고? 오늘 행사의 주인이고 손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명찰 달고 이렇게 좀 점잖게 사람들한테 좀 존중해주면서 일을 해야 되겠지? 명찰 달면 좀 달라지겠지? 자, 지희야 명찰 잃어버리지 말고 하루 종일 달고 있어야 돼. 호정아. 몰라. 자, 명찰 달아주세요. 제가 이거라고. 얘들아, 자, 오전에 역할 내가 물어보면 손좀 들어줘. 오전에 안내 맡은 친구. 몰라요, 전 까먹었어. 사진전의 주인이 되는 이름표를 달고 각자의 역할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이들. 오전에 안내 맡은 친구. 신다원, 이제 손님을 맞을 일만 남은 것 같다. 김호정. 호정이. 그리고 가온이 까먹었대. 손님 온다! 자리 배치 빨라. 손님 온다! 빨리 빨리! 진짜 몰랐어요. 진짜. 준비하구나! 첫 손님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의자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 계셔서 의자 어떻게 의자 좀 펼쳐줘요. 사진 찍어드립니다. 천방지축이던 아이들이 손님들을 맞는 자세가 제법 진지하다. 밑에는 이게 시간이 돼 있구나. 나의 하루. 이따가 우리 사진 촬영해야 네. 김범기가 신고 있었어. 지희야? 잠깐. 하나, 둘, 셋, 김치. 나온다. 왜 이 못 찍어? 10시에 만나 그랬는데 9시 한 40분에 벌써 와서 사진전 준비 다 됐는지 확인하고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했던 거 전 뭐예요? 계속 물어보더니 확인해 보니까 또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 얘네들도 되게 기대하고 있었구나. 되게 이런 거에 우리들이 대사로 좀 넣었어요. 사진전을 통해 아이들은 동네 주민들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들이 찍은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갖는다. 빛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 페인트 일부러 칠해놓은 것 같은데. 와, 처음 봤네 오늘. 맨날 다녀도.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한 과정들을 사람들과 나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사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1차로 영화 상영회를 준비를 했어. 다원이랑. 이렇게 동네 문화 놀이터 틈은 어린이 사진전 9명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은 그야말로 마을 주민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맞아요. 모르는 애지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었고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냥 항상 다니던 데인데 뭐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른들 볼 때하고 느낌하고 애들 시각으로 볼 때하고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틀려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평상시에 봤던 거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이 바라보는 마을의 다양한 모습. 아이들이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하루. 교사의 도움도 빠질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매화동, 아이들의 하루, 그리고 매화동 사람들의 모습은 아이들이 아니면 담아내기 힘든 것들이었다. 우리가 직접 만들고 해서요. 누볐어요. 사진전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우선 제가 찍은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좋았고, 처음에는 좀 떨렸어요. 근데 이거 붙이는 건 어려운데요. 찍는 게 더 재밌었어요. 사람이랑요, 집 같은 물건들이요. 그리고 그냥 갖고 가고요. 전시하고 싶어요. 이거 언제 찍은 거야? 9명의 이야기라는 사진전을 통해 아이들은 직접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렴풋이나마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낀 것 같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조금이나마 어린이들의 다양한 시선의 결들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학교하고 포터는 매화동 어린이 사진전 프로젝트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졌지만 9명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아이들이 더 많은 이야기들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사진전이 끝나고 평가회의에서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시 사진전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요.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진전이 한 번의 재미있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4월 12일 첫 방송되었던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1회 방송을 시작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달에 2번씩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프로그램의 구성, 제작진 등 미디어로 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소소한 변화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요성은 언어적인 관점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공통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세상을 보는 저는 창이라고 일단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시각이 있듯이 미디어 역시 다양한 시각에 다양한 어떤 방법론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그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소통 방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그것을 통한 긍정점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미디어 교육은 새로운 언어를 갖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소통은 자연스레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된다. 그리고 그 꿈은 미디어 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로 여는 세상의 책임 PD를 맡게 된 고영재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미디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2006년 4월 미디액트의 기획으로 시작된 미디어로 여는 세상은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미디어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모습과 소식을 담는 미디어 교육 전문 프로그램이다. 전국 각지의 미디어 교육 혹은 관련 동향을 전하는 여기저기. 첫 번째는 2007 대학생 대한미디어 캠프 소식입니다. 7월 16일부터 4박 5일 동안 진행될 5, 6층에 자리를 잡은 주한 영상미디어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밖에도 뻔뻔 포토 다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등의 편집 강의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교육이나 미디어 운동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미디어 우리. 26년 동안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KBS가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우리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하여 IPTV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았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융합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융합은 IPTV의 상용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디어 교육 현장을 찾아가 교육의 과정과 내용을 집중적으로 담아내는 신나는 미디어, 힘되는 미디어. 디지털 카메라 다루기, 사진 꾸미기, 그리고 달력 만들기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작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향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유용한 팁을 전달하는 차곡차곡.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그 사례집 제목은요. 나와 우리 함께하는 미디어의 숨쉬기 운동.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숨 좀 쉬어보자. 그런 거고. 는 중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깎아내린다. 그리고 사람 목소리 영역대는 올려준다. 이제 한번 들어보자. 그 소연이 언니 다음 주에 결혼하잖아. 이렇게 미디어로 여는 세상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미디어 교육의 다양성을 담고 현장과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 게 진짜 너무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깊이 있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반성, 시청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고민들을 하며 꼭지 구성과 내용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지 그 수치도 중요합니다.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많은 제작자들이 거쳐가며 만든 미디어로 여는 세상은 미디어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현장과 현장을 연결하기 위한 방송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현재 65회의 방송을 마쳤다. 본격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시작했던 미디어로 여는 세상이 벌써 햇수로 3년이 지났다는 것이 잘 실감이 안 나는데요. 화면을 통해 지난 3년을 돌아보니 그 시간 동안 미디어로 여는 세상이 찾아갔던 사람과 현장들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만들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시청자분들은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미디어 교육을 하는 분들은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점이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았는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디어로 여는 세상은 그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3년여의 기간 동안 65회의 방송을 하며 전국의 교육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물론 처음부터 미디어로 여는 세상이라는 미디어 교육 전문 프로그램이 익숙하게 다가왔던 것은 아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미디어 교육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그렇죠. 네. 기존 미디어 교육이 포괄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고 또 그것을 소통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잡는다는 것도 또 약간 생소하게 느껴졌죠. 낯설게. 이 미디어 교육 전문 프로그램이 과연 현재 미디어 교육 시점에서 필요하냐라는 거에 되게 저는 회의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현장에서의 교육 경험들을 좀 더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지 현재의 어떤 과제로서 당면 과제이냐라는 저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내 미디어로 여는 세상은 미디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유용한 채널이 되었다. 좀 미디어 교육의 전문적인 그 미디어 교육 분야의 소식들이나 정보들을 특화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관련 분야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막 유익한 정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개개인의 가진 얘기들을 개인이 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요즘에 많아졌는데 저희야 운 좋게 이 교육이 있다는 거 알아서 교육을 들었지만 사실 그런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미엇을 보면서 아 저런 게 있네? 나도 한번 미디어로 어떤 내 표현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의 미디어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미디어로 여는 세상이 가장 중심을 두었던 것은 교육 현장 모습을 전하는 것이었다. 노인, 어린이, 청소년 등 연령별로 이루어진 미디어 교육, 장애인, 이주 여성, 노동자 등 참여자의 환경과 문화를 고려한 교육, 상영활동, 공동체 라디오, 미디어 읽기 등 세분화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육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진 미디어 교육들을 취재했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시민들,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례 발표를 들을 수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보고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건 미엇에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육 현장의 모습을 실제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지역에 한 교육 현장에만 이렇게 계속 가고 거기 현장만 보고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생생하게 그 방송들이 그 현장에 가서 담아오고 특히 참여자의 얘기를 참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사실 그 얘기를 못 듣거든요. 방송에 그걸 담아서 전달해주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서 교육을 생생한 교육 현장과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던 신나는 미디어, 힘내는 미디어는 교육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자료가 되기도 했다. 매화동 사진전 공부방 하던 거 그거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저랑 같은 비슷한 시기에 사진전을 준비하는 또 다른 미디어 교육이잖아요. 저는 사진전을 처음 준비하고 기획하는 거여서 백지 완전 공황 상태였는데 그거를 보고 아, 나 저런 부분을 챙겼어야 했구나 하고 저도 이렇게 챙겨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디지털 카메라로 아마 뭘 이렇게 미디어 교육을 해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저희들도 이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노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맞아 나도 저걸 저렇게 생각해 이런 공감하면서 일단은 동시대에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그러니까 잡지 못했었던 그런 교수법, 교육 방법들을 좀 습득할 수 있었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서 저도 이제 지금 미디어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고민과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사례를
소식이나 정보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또 어떤 그런 고민을 어떻게 또 풀어야 되겠다는 숙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좀 답을 좀 찾을 수도 있고 저도 지금. 한편 미디어로 여는 세상의 카메라는 종종 현장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을 환기시켜주기도 했다. 안에 있으면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이 교육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가끔씩 이렇게 찝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 교육에서 지금 방향들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 거를 미디어로 여는 세상의 카메라를 통해서 좀 그 현장에서 좀 그런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영화제를 준비하는 저의 입장이 약간 정리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한테 확실하지 않았던 거를 질문을 하시면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찾아야 돼, 그 논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러한 교육 현장의 기록 외에도 미디어 우리와 여기저기를 통해 현재의 미디어 이슈를 정리하고 각 지역의 소식들을 전하는 것도 미디어로 여는 세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FTA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등 시사적인 내용부터 퍼블릭 액세스나 웹 접근성 등 생소하지만 우리의 미디어 권리를 위해 알아야 할 내용 등도 다루었다. 그러나 빡빡한 일정 안에서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들이 심층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한, 그래서 제작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미디어 우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한 타 방송과는 다른 미디어 교육 전문 프로그램으로서의 관점과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어려움을 배가시켰다. 현재는 미디어 우리 꼭지를 제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차곡차곡에서는 구체적인 지식 전달을 시도했는데 관련 서적이나 미디어 장비 매뉴얼, 실제 교육 방법 등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근데 교사들이 알면 좋은 어떤 방법론들이 있어요. 봤던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분장하는 것. 그러니까 분장을 어떻게 할까? 그 귀신 분장, 그 아이들하고 교육할 때 가장 아이들이 찍고 싶어하는 게 귀신 영화, 공포 영화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 저건 선생님들이 알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책 만드는 수업 이렇게 설명해주는 차곡차곡이었는데 저 이번에도 교육 준비하면서 책 만들기 수업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미처 못 챙겼던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는 마치 동영상 강의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좀 더 시청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직접 교육을 하는 컨셉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등장한 것이 말선생이라는 캐릭터였다. 우선 말선생님 나오는 거, 말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매뉴얼 같은 과정인데도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말선생님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봤었고요. 그리고 이처럼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타겟팅이 어디에 주어져 있는지가 되게 불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미디어 교육을 적을 통해서 알기 쉽게 끝까지 정말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냐, 방법을 알려준다가 아니라 이런 미디어 교육의 흐름들이 있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당신 역시 이런 미디어 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준 정도의 프로그램일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RTV나 혹은 이제 미어세가 갖고 있는 매체 노출, 그게 늘 이제 아쉬운 거죠. 전주에서는 RTV를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스카이라이프 외에 케이블 채널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미디어 교육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지난 3년. 이제 그 역할과 의미를 찾아가며 제법 굵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을 기록한다. 미디어 교육 현장을 기록했고
사실 그 기록은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거에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가장 크다는 거고 그 자체 제도권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미디어 교육의 폭들을 넓히는 작업이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실험들을 해왔던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카메라의 눈으로 저희를 이렇게 담아주고 이것들을 뭔가 다른 곳에서 또 보여줄 수 있고 또 객관적인 눈으로 저희에게 다시 또 환기를 시켜주면서 보여주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힘이 되죠. 네. 이런 활동들이 정말 한번 지나가서 잊어버릴 그런 무가치한 일은 정말로 아니구나.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더 빛이 나는 내가 하길 잘했구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더욱 저한테 심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미디어 교육에 대한 방송이 그런 현장 활동가들을 중심의 방송이 계속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의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의제가 되게 더 대중적으로 막 담론화되지 못한 건 늘 아쉽지만 그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온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 교육계의 눈과 입 역할을 하며 미디어 교육의 다양한 현장에 자리했던 미디어로 여는 세상은 이제 30여 개의 이슈와 60여 개의 교육 정보, 50여 개가 넘는 교육 현장들의 생생한 자료인 65회의 방송을 뒤로하고 첫 번째 시즌을 마친다.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만들면서 제작진이 가장 힘이 나고 즐거웠던 순간이라고 하면 단연 시청자분들의 시청 소감을 듣게 되었을 때인데요. 특히 미디어 교육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얻는다는 말씀을 드릴 때만큼 제작진이 뿌듯함을 느꼈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모습의 미디어로 여는 세상으로 더 다양한, 더 풍부한 미디어 교육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통해 만났던 많은 분들, 그리고 미디어로 여는 세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방송 마칩니다. RTV 채널이 정상화되고 또 실질적인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로 여는 세상은 날개다. 왜냐하면 아무리 끊으려고 떼려고 노력을 해도 쉽게 뗄 수 없는 그런 매력. 정말 이 미어세를 사랑하고 또는 ITV를 사랑할 수 있는 시청자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이제 그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화이팅. 더 막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물론 막 만들었지만 그 막 만드는 하여튼 지금까지의 틀을 훨씬 더 뛰어넘고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무일무이한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켜줘야 하는, 보호해줘야 하는 말 선생님 나오는 거 말 선생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매뉴얼 같은 과정인데도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말 선생님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봤었고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에서 저런 새롭게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좀 만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미어세가 그런 미디어로 여는 세상 그 제작자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좀 재밌다. 이런 것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이런 누군가의 행복과 이런 즐거움과 이런 만족과 이런 재미. 시민이 참여하는 RTV 시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연입니다.
오늘 피플파워는 만 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소외되었던 민중의 삶과 민중의 시사를 찾고자 시작되었던 피플파워. 첫 순서인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에서는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겠습니다. 피플파워는 2004년 12월 첫 방송을 시작해 세상 곳곳에 차별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세상 어제 그리고 오늘에서는 4년 동안 피플파워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피플파워의 과거를 돌아본 얘기는 민중언론 참새상의 이꽃만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피플파워 등장 시기부터 아주 관심들이 대단했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들이나 또 뉴스들에서는 정치인들의 입에만 많은 관심을 보이잖아요. 사실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의 얘기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피플파워는 그 시작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싸움, 그리고 차별받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의 얘기를 충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피플파워 초창기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의 홍성만입니다. 도대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함 속에서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가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단지 삼성이 요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만의 슬픈 생존력을 짓밟는 폐합을 단행하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경영 형태를 우리는 규탄합니다. 삼성 해고자 복지투쟁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성 전재 하청 전재 납품하던 업체 삼성 SDA 납품 사회 하청까지도 이렇게 거래선 변경이 되든가 아니면 열악한 노동조합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서 해고된 분들이 같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7년 청소년 인권 행동의 날에서 미친 학교를 혁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행사가 진행됐던 거였습니다. 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를 나서 싸워왔지만 2007년 지금 현재 학생인권 상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책을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펀드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는 이런 자본시장의 위험성, 또 신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세계화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선전하는 데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 138회 2부 걱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적대가 판을 쳐도 먹고 살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뭐요? 외통부 믿고 가면 된다고요. 아따 용왕님 택도 없는 소리단께요. 누가 미국의 동맹국 아니랄까봐 미국의 완전히 듬직한 모습을 보여줬지요. 원래 원칙이라는 것이 그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소말리아 간 어부들은 외면 당해불고 국가기구는 원칙적으로 빚집만 지어불고 완전 무섭고 걱정이 됩니다. 네, 이꼬만 기자. 지난 방송들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참 피플파워의 꼭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꼭지들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좀 했었던 꼭지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현장의 소식을 날 것 그대로 보여드렸던 현장 속으로라는 꼭지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방송에서는 현장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꼭지는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또 활동하고 계시는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출연해서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얘기들을 전했습니다. 보통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노동자들이 출연해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출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피플파워 같은 경우에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다룬다면 그 해고된 노동자가 직접 출연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다들 방송이 처음이시라 어렵고 많이 긴장하시기도 하셨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가장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오신 분들
만나본 굉장히 많은 분들 저도 다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 매회 1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연하셨으니까요.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방송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언론의 재구성이라는 꼭지 이고만 기자가 진행을 하셨는데 있었죠? 네, 그 언론 비평 꼭지였는데요. 다른 언론에선 주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의 보도 방향을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요. 언론의 재구성에서는 이들과 다르게 한겨레,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을 개혁 언론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들의 보도 방향을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네, 개혁 언론을 비판을 한다. 그 중요한 이유들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네, 그 언론의 재구성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개혁 언론도 보수 언론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물론 개혁 언론들이 조중동보다야 진보적인 이야기도 많이 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현재 한국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켜간 채로 표면적인 문제점만 지적한다거나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을 은폐하는 효과까지 내고 있어서 사실 이 개혁 언론도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꼭지, 장수했던 꼭지죠. 네. 다른 시각, 다른 분석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꼭지 이름 그대로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꼭지였는데요.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함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담배값 인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신용회복제도 같은 각종 제도의 문제, 또 학교 폭력 문제 등 이런 사회적 문제들, 또 한미 FTA나 부시 행정부, 또 개헌 등의 정치적 이슈까지 다양한 분야들의 이야기들을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해악이 넘치는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에 봤던 걱정 브리핑도 기억이 나는데요. 또 다른 꼭지들도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짧은 구호로 사회 이슈를 살펴봤던 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 또 말씀하셨던 걱정 브리핑, 사진으로 함께했던 사진으로 보는 세상 등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꼭지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피플파워에서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피플파워에서 어떤 이슈들을 다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100일, 심지어 600일 넘게 투쟁해도 자본과 정권의 폭력과 불법적인 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양측은 근본 협상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양호와 유보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FTA나 한중 FTA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추진될 것이고 WTO도 계속 또 협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네, 영상으로만 봐도 정말 많은 이슈들을 네. 다뤘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그 피플파워가 가장 많이 다뤘던 문제들은 단연 그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의 문제가 단순히 해당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이슈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피플파워는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비정규직을 보호할 것이라고 정부가 선전했던 비정규법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 비정규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피플파워는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알려왔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4년 내내 뭐 네. 이 비정규법에 관련한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 비정규법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할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0%가 비정규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를 돌파한다는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이라도 양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영상으로 이제 올 초에 있었던 네. 올 초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에 관련 촛불 전국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로 시작됐던 시민들의 촛불 행진이 그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던 뜨거운 봄과 여름이었었는데요. 피플파워의 보도는 국감장에서도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피플파워를 지목을 하면서 5월 이후 방영분 11회 중 총 8회가 촛불 집회에 대한 것이었다라면서 촛불 집회를 군부 독재 시민운동에 비유하거나 현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공안 정국 조성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라면서 편향된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피플파워 보도 방향 자체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철저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목소리에 오히려 명박상성이라는 구조물까지 쌓아서 등을 돌렸던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슈들 몇 가지가 좀 남아있죠. 네, 그 한미 FTA에 대해서도 피플파워에서는 여러 가지 집중 조명을 했었는데요. 특히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 언론까지도 한계는 있지만 체결해야 된다라는 이중적 태도로 그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피플파워에서는 한미 FTA는 체결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보도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에 피플파워에서는 체결 과정 자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가 불러올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피플파워가 미리 예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피플파워가 지적해왔던 거죠. 네, 자, 사회적인 뭐 큰 이슈들, 뭐 경제적인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정치, 사회, 문화들을 다 다뤘었는데 네. 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얘기들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간 사냥을 방불케 하는 강제 단속의 문제점, 또 장애인들의 교육, 노동 이동권의 문제들, 또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문제들, 또 인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 등 이런 그 주류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그 대안을 찾으려 노력해 왔었습니다. 네, 피플파워 정말 숨가쁘게 많은 네. 이야기들을 막 담아오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세상, 그 모든 법과 제도가 오로지 돈 있는 10%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에서 피플파워가 다루지 못한 문제는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결국 90%의 사람을 죽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체제로 모든 것이 수렴이 될 텐데요. 지금 같은 방식의 자본주의가 유지하는 한 피플파워가 만나야 할 이슈들과 사람들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피플파워가 마무리가 되지만 또 다른 공간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참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입고만 기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 플러스에서는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한국 사회 인권 상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하실 분은 인권운동 사랑방의 명숙 활동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얘기 나누기 전에 2008년 한국 사회 인권 상황에 대해서 좀 점수를 매긴다면 어떨까요? 점수라고 얘기하면 참 답변하기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점수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니까요. 네. 근데 하지만 인권이 현실의 문제이고 그리고 인권의 후퇴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두 점을 볼 때는 사실 마이너스 점수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마이너스 점수대의 지금 한국 인권 상황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단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투쟁으로, 저항으로, 그리고 연대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2008년 인권선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사회 시민들, 민중들이 어떤 그런 살면서 인간으로 살면서 느끼는 어떤 절박한 요구들을 담아내는 그런 살아있는 선언이어야 된다라는 인권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성적 지향 포함한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 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하여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서열화하고 분리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저항과 연대로 인권을 지켜내자! 인권을 지켜내자! 네, 영상으로만 봐도 인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올해로 세계 인권 선언이 60주년을 맞았다고 하거든요. 과거로 좀 돌아가서 그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진 계기와 어떤 내용들 어떤 것입니까? 예,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기 전에도요, 나라별, 주체별 인권선언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거는 2차 세계대전의 경험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5천만 명에 이르는 학살의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말자라는 걸 확인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 자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언어로서 인권이 등장한 거죠. 네. 물론 인권이 정치의 언어로서 사용된 적도 있지만요.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확립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권 규범을 만들 때 기초가 되었고 사회를 인간화하는데 적어도 눈치를 보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뭐 60주년, 뭐 어떤 기념 딱 떨어지는 날짜가 되면은 어디서 기념 행사를 하기 마련인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행사가 있었다고 들었고,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그 2008년 인권선언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들이 있었습니까? 예, 인권선언이 처음 얘기된 거는 촛불투쟁이 한창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부의 그 물리적인 폭력, 뭐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폭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권리를 써보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체별 영역법 권리선언이 있었습니다. 뭐 HIV, 에이즈 감염 인권선언, 장애인 인권선언, 뭐 이주노동자 인권선언, 그리고 청소년 인권선언 이런 것들이 쭉 당사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2008년 인권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면 2008년이란 그 시대적인 그곳에 좀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 세계 인권선언이 사실 이제 유니버셜, 이게 세계라기보다는 보편 인권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도 참 많은데요. 보편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계라는 건 그 시대의 한계가 세월이 변하면서 담겨지는 권리 영역 이런 것들을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다면 2008년에 살았던 인권 선언을 같이 했던 시대의 문제의식,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권리 내용을 담자라는 열린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권 선언은 그 인권 선언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식민지, 제국지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성, 비판 이런 게 명시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인권 선언에는 그런 시대의 문제의식을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내고 세계 인권 선언의 한계를 넘어서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다양한 조건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 뭐 아까 청소년도 말씀하셨고 이제 장애인도 말씀하셨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인권 선언을 만드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만드는 과정에서 2008년 인권 선언을 만드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떤 논쟁들이 좀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좀 짧은 기간에 만들어져서 사실 이렇게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좀 아쉬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밑불대기라고 해서 인권 선언에 담겨야 할 가치, 구성 이런 걸 논의한 이제 밑불대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리 내용을 다 같이 점검하는 소수자의 시선으로 다시 검토하는 그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 논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이 구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특화해서 따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뭐 집에 대한 권리면 집에 대한 권리 이런 식으로 나눌 것인가 논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특화할 경우에 인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권리라는 식으로 왜곡될 여지가 많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뭉뚱그리게 될 경우 추상적이어서 사실 소수자들, 당사자들에게는 인권의 내용이 별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 권리별로 필요한 경우에 소수자의 권리를 특화하자, 구체화시키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법에 대한 권리다라고 하면
누구나 법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장애인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네. 변호사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어떤 뭐 언어적인 장벽 이런 게 있다라면 그런 법에 대한 권리는 향유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들이 언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뭐 명시한다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이 권리별로 구체화시키는 식으로 논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뭐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화 적용을 위한 인권 선언들을 좀 구성을 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2008년 인권 선언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29조라서 이렇게 워낙 많고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크게 이제 로마자 1, 2,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부에는 인권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등, 평화, 존엄, 그다음에 저항과 연대 뭐 이런 게 로마 숫자 1번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로마 숫자 2번에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권리 중에서도 사회권이 먼저 시작한다라는 게 세계 인권 선언과의 차이점이고요. 네. 그리고 3부에서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항권과 연대권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인권이 지배 정치의 잔여물, 이렇게 시해 이런 것으로 기능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항의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연대권이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게 원자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이 인권을 만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대권도 서술을 했고요. 네. 자,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내용들을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 총보다 강하다. 우리의 노래는 탱크보다 강하다. 와이강을 울리는 함성 소리를 절절한 외침을 들어보아라. 이 인권선언 내용을 보니까 저희 촛불들이 외쳤던 주장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이 지난 그 5월 달부터 우리가 바로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 또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외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그 주장들이 너무나 정당하고 또 가장 헌법에 그 입각한 정신을 표현한 그 생각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상당히 우습게도 그 헌법보다 하위의 법들로 가지고 저희들을 연행한다고 하고 저희들에게 어떤 폭력적인 그 탄압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선언문이 생겨서 저희는 이제 하나는 헌법이 무기고 다른 하나는 인권 선언문이 무기가 되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바로 권리가 되고 우리의 주장을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 아주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평등하게 있다. 2조. 누구든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해야 한다. 3조. 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 4조. 모든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누구나 적절한 노동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5조.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주거권은 재산보다 우선한다. 네, 자 영상으로 한번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그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르게 사회권이라는 게 먼저 나왔다고 이제 차별성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좀 눈에 띄는 것들 중에 몇 가지는 뭐 안전할 권리라던가
조금 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좀 그 어떤 내용들이 빠지고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었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세계인권선언 3조에는요,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안전권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하는데 이 안전권이라는 게 개인과 집단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의무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가가 사실은 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예를 들면 테러 방지법 같은 거죠. 그런 것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권을 뺐습니다. 오히려 건강권, 평화권 이것으로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이런 것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고 향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고요. 예. 재산권은 뭐 부자들의 세상이잖아요. 신자유주의 질서에서는 이 재산권이 뭐 최상의 권리냐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인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예 뺐습니다. 네. 오히려 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철거의 경우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자신이 생활 영역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이 주거권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의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이것도 사회보장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굳이 하나의 권리로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네, 자 뭐 삭제했던 부분들은 물론 타당성을 가지고 이제 삭제를 한 것 같은데 또 추가되거나 재구성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추가된 것들을 말씀드리면요. 네. 성적 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렇고 가부장 질서에 대한 무비판 또는 이렇게 공사이분법 뭐 이런 논리 속에서 성적 권리가 권리라기보다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물밑에 두면서 주류 질서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는 배제가 되었죠. 네. 그래서 성적 권리를 독자화시킨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는 이성애자들만 있거나 비트랜스젠더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구체화시키는 것, 우리들의 모두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를 분명히 하고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삭제한 것도 있고 추가하거나 재구성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좀 재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2008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의 인권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인권은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지배 세력의 어떤 잔여물이 아니고요. 억압에 맞선 그러니까 인간이 해방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언어 이게 인권의 개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선언에 있냐, 인권 규약에 있냐 없냐 이런 거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억압적 질서에 맞춰서 스스로 일어서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깃발이 되는 것 이게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 주체, 의무 주체가 분명하냐 아니냐 이걸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효재 선생의 표현을 빌자면 은유로서의 인권이죠. 은유로서의 인권이라는 건 억압 질서에 맞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대왕 권력을 조직하는 운동으로서의 인권 개념이 이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인권이라는 개념 정말 폭넓기도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많은 조항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 위해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그다음에 뭐 장애인들 이렇게 따로 별도의 인권 선언을 또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이렇게 선언문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제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흥미로운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청소년 인권선언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 따윈 없다고 뭐 이런 거랑 3조에는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란 말이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장애인에게도 그러죠. 보호라는 이유로 이동하지도 못하게 뭐 문화생활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런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권 선언의 1조에 보면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 결과이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의학적 개념으로 장애 개념을 거부하며 장애는 사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임을 믿는다. 뭐 이렇게 장애 개념이 사회적인 것이라는 걸 강조했죠. 그게 독특하고요.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선언에서는 그 구호가 그거예요. 개발 도구에서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거죠.
한국 경제의 발전의 밑거름, 그런 어떤 도구로서 보지 말라. 나는 인간이다. 이런 선언이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런 선언문을 쭉 보시다 보면 어떻게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떤 논리로서 배제당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2008년 인권선언, 이거 의미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획이었고, 또 그 결실과 내용 자체도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결실을 만들고 또 연대해왔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선언에 그치는 어떤 행동을 끌어내거나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좀 비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2008 인권선언의 한계와 또 뭐 장점들 뭐 이런 것들이 짜지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게 작성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투쟁 기획으로서의 인권 선언 운동 그리고 뭐 대중적인 방식의 인권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권선언이 인권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삶에서 이제 권리로 행사가 되려면 그 많은 행동 그리고 사회적 장치가 또 물론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통 사람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존재가 아닌 하나의 원자로서의 개인에게 부여됐던 인권이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 좀 떨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일회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 선언에 나온 권리들을 중고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무기, 뭐 아까 뭐 네티즌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싸움의 중고로 싸워야 되는 거고요. 세계 인권 선언도 사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각국에서 혹은 각국에 있는 이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걸 중고로 권리를 외치면서 싸웠기 때문에 권위가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언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불씨가 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권리만이 아니라 남의 권리도 훼손되었을 때 침해당했을 때 같이 싸우는 것 그러할 때 선언이 유의미한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싸움의 지향이라는 건 단순히 그 인권 침해 하나를 해결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의 변화 그리고 간섭의 변화를 이끌 때 사실 선언의 의미가 완성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수 가족과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는 한국 사회의 현재를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4년간 삶의 현장에 계신 수많은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마지막을 인권이라는 큰 화두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그 바탕이 되어서 시작되지만 종래에는 투쟁으로 통해서 스스로 획득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 1부의 막을 내리고요. 잠시 후 2부 미디어 취생몽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이 어제 야근했어? 쉬어가면서 해. 잠시만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시민이 참여하는 발기비 시민방송. 안녕하십니까.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 2부 미디어 취생몽사 김영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디어 취생몽사도 이번 시간이 마지막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왕군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요. 만나자마자 작별이라더니 참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미디어 취생봉사를 하면서 저는 강박적으로 좀 뉴스를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왕군은 어땠나요? 네, 뭐 저도 좋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종방을 예고하는 날, 종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날 방송사 고위직들한테 뭐 다음 프로그램도 청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런가요?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보죠.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PP 공모제를 철회하고 시청자 참여 전문 채널을 보장하라. 저희는 그런 식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나눠먹기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PP 공모제를 쌈싸먹어.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퍼블릭 액세스 채널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던 유일한 방송이 이제 RTV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RTV를 이렇게 죽이고 있는 건 한국에서의 퍼블릭 액세스를 지속적으로 죽여나가겠다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막는 PP 공모제를 철회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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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저희는 RTV의 시청자 참여 전문 채널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지금 PP 공모제 전환하는 것에서 항의하러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저희가 여러 차례 면담 요청과 입장 발표를 얘기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모에서 공모로 가는 것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그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더 좋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스카이라이트하고 시민방송 의견만 들으셨습니까? 시청자들 의견은 왜 안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면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거기서 공개 질문하는 건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환희성 받으세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여러분 요청했는데 안 나오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 못할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시청자들 의견 안 들으실 거예요? 저희 환희성만 전달하고 가는 바보입니까?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 10일 이제 방통위 앞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손팻말에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말살하는 방통위원회를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 방송 참여 막는 PP 공모제를 철회하라. 이런 구호들이 적혀 있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근 방통위가 이제 2009년부터 방송법에 의거해서 이제 스카이라이프의 시청자 참여 전문 채널 운영 방식을 위탁제에서 공모제로 이제 전환하기로 하고 위탁 운영 사업자인 시민방송 RTV의 제작 지원비를 삭감하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방통위는 시청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는데요.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 해 예산 약 25억 원 가운데 방송발전기금 15억 원과 공익채널에 따른 채널 선정에 따른 케이블 방송 이제 사업자 보통 SO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수신료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가 사라지게 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둘러댄다고 하더라도 RTV 따위 필요 없다. 살려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방송 RTV는 최초의 퍼블릭 액세스 방송국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거 2002년 9월에 이제 개국을 했는데요. 개국한 이래 하루에 20시간씩 한 해 평균 1,400여 편의 이제 가까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퍼블릭 액세스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이 그 내용들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 스스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그것들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갖는다는 점일 겁니다. 주류 언론에 의해 배제되고 있고 혹은 주류 언론에서 다뤄준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액세스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RTV가 바로 이러한 시민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장치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간 RTV가 어떤 성과를 남겼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평가나 논리적인 공박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RTV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개탄 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든 주범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RTV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미디어의 대안적 가치들이나 문화 다양성이나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내의 표현의 자유 문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무지막지 적반하장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는 이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업무 파악을 하기 전까지 이 방송발전기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퍼블릭 액세스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 책탁료가 그 한 8개월간 지급이 되지 않았고요. 이때 이미 현재 방통위원회가 방송에 대한 이제 시청자 참여를 되게 부차적인 문제로 바라본 것이 아니냐, 즉 핫바지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었어요. 방송을 바라보는 방통위의 인식 자체가 되게 낡고 권위적인 측면이라는 비판인 거고요. 이후 RTV를 공익 채널 선정해서 배제하고 끝끝내 방송발전기금 지원 전면 중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이미 사회의 각 분야가 일정한 속도로 과거를 후퇴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서 미디어도 이제 그런 그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앞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만 뒤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방통위 RTV에 대한 기금 전면 중단으로 그 RTV는 현재 정상적인 방송국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 RTV가 공익 채널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지역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RTV를 보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뭐 엊그제 RTV는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자 최소 경비로 방송사를 운영하고 경영을 뭐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RTV의 사회적 필요나 존재 당위 같은 것들이 점점 시민사회 안에서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 부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20명 전 직원의 고용 및 연봉 계약을 이달 말로 해직하고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원 무급으로 일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뭐 답답합니다. 뭐 방송국을 무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상황을 이렇게 파국적으로까지 몰고 온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지금 한국 사회 방송통신 전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참 뭐 답답할 뿐입니다. 뭐 잠깐 영상 에세이 보고 이 문제 더 얘기 나눠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서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미디어에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코스콤 농성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영상 잘 봤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짠한 것 같은데요. 얘기를 좀 더 확대해보죠. 사실상 이제 RTV 지원 중단은 결국 이제 얘기를 더 확대시켜 보면 이명박 정부의 그 언론관, 언론 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방위에는 이른바 7대 언론 악법이라고 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언제였죠? 그 개혁 입법 파동이라는 게 소위 있었던데요. 지금은 악법 입법 파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악법의 판국입니다. 그 언론 7대 악법은 이제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제 언론 관련 모든 법령들을 한나라당 코드로 바꾸겠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뭐 무식해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발상들의 총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법안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상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정치적 독립성이라던가 그 공익성이 위태로운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예 실종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론의 다양성의 상실, 그러니까 주류 미디어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점들은 이제 결국 ITV와 같은 대한 미디어는 흔히 말하는 뭐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요즘 뭐 촛불 집회 이후에 이제 부각을 받았던 뭐
1인 미디어 이런 데까지 결국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표현의 자유는 물론 그 여론의 다양성 같은 것들에 대한 공익적 가치들을 많이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이 미디어의 장, 흔히 말하는 공론의 장을 신문 시장을 이미 왜곡했죠. 그 독점을 해서 그래서 흔히 말해 족벌 언론이다 뭐 이렇게 불려지는 조중동 그 광고로 이 언론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제 거대 재벌한테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근거들이 지금 그 7대 악법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가 아닌가 하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현재 신문법은 이제 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신문 방송 겸업 금지죠. 그리고 또한 방송법은 이제 거대 재벌의 방송 소유를 또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왜 그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론의 독점하고 그 자본으로부터 독립 등을 위한 이제 방어막인 거죠. 다시 말해 여론의 다양성과 그 언론의 자유 그리고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로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었던 거죠. 네,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이 발표한 이번 법안에는 조중동은 물론 그 삼성, SK, 현대차, LG 같은 거대 재벌도 KBS, 뭐 MBC, SBS 같은 이제 지상파 방송사의 소유 지분을 20%까지는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YTN과 같은 보도 전문 채널과 종합 편성 채널 역시도 같은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의 1인 소유 지분 한도는 30%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 이걸 49%로 수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외국 자본의 종합 편성 채널과 보도 전문 채널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게 푸는 것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금지 사항이었던 것의 규제를 풀고 주식 지분을 늘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방송을 이렇게 좀 자본의 차이를 키우겠다는 건데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인터넷 역시 탄도 늦은 상황인데요. 사이버 모욕죄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 전면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티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제 협박을 하는 꼴이죠. 조용히 해라, 많이 있어라, 뭐 시끄럽다 이런 거죠.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되게 많이 훼손할 수밖에 없고 억압하게 되고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토론을 가로막는 점에서 이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올린 것들의 의도가 되게 빤히 보인다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제도 언론들은 자본의 손에 넘기고 인터넷을 포함한 이 개인들의 언론을 막아버리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뭐 얘기를 풀어놓고 보니까 더 갑갑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려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 7대 악법이 통과되고 미디어 환경의 전반적인 재편을 맞는다면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 아주 회의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 더욱이 왕구는 보니까 이제 좌익 여동생 그 지만원 씨의 그 협박과 관련해서 글을 쓰셨다가 지금 고발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디 무서워서 좀 말을 하고 이제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무섭진 않아요. 잘 뿐이죠. 뭐 어쨌든 2008년 미디어계는 다사다난했다라는 수식어가 정말 무색해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돌이켜 보면 매 국면마다 매 고비마다 미디어 관련 현안들이 이슈였습니다. 뭐 광우병과 PD 수첩, 뭐 낙하산 인사. ITN 그리고 KBS의 뭐 비상식적인 사장 교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또 그 지상파 방송국에 몇십 년 만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프로그램의 폐지와 맞물리면서 뭐 완전히 미디어 환경 자체가 몇십 년 전으로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넷 쪽도 뭐 된서를 맞은 건 사실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미디어 관련 이제 주무부처죠. 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위원장이 아직 그 자리를 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은 공공성을 몸이 막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악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제출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예, 뭐 맥 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는 그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뿐이고. 그 RTV가 또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면 되어야 한다고 또 말할 뿐이고. 예,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보셨죠? 구두를 던지는 건 어떨까요? 그 부시에게 신발을 던져버린 아랍계 민영 방송인 알바그다디아의 문타다르 알자이디 그 기자처럼 말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구두를 던져야겠죠. 미디어 취생봉사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 화려하지도 뭐 기념하지도 않지만 문을 닫습니다. 뭐 구역질 나는 세상인데요. 형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 안 되면 구두라도 던지는 그런 심정으로 등을 돌리고 일단 어떻게 버텨보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와 이야기할 권리 그리고 미디어의 독립과 공공성. 뭐 이런
지금 형진 씨가 얘기한 모든 상식들이 양호한 사회를 향해 저희는 또 어딘가에서 잊지 않고 곱씹고 짓거리고 뭐 그렇게 놀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플파워가 지나온 지난 4년의 시간은 이딴 민중들의 삶과 함께였습니다. 차별로 서러워하고 가난으로 좌절하며 끝내는 목숨까지 내놔야 했던 민초들의 삶은 역사를 거듭하며 그저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가슴 시리게 되물은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켜내는 민중의 강인한 힘이 항상 그 역사의 마지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피플파워가 전하고자 했던 민중의 시사는 바로 억압에 맞선 민중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 4년간의 여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